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G7 회의 초청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리고 호주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외에도 G7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귀국일 것으로 여겨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때문 아니고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첫 기자 간담회가 열린 곳은 바로 G7 회의로 향하는 전용기 아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즉석 간담회로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즉석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지율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언제나 공직을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면서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G7 정상회의 참석자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사태 때문이다라고 전하긴 했는데 아마 조기 귀국 이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민주당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무산이 됐어요. 사실상 확정이 됐었고 이제 내일 이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워낙 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 군사 충돌 문제가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시급한 현안인 측면이 있고 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G7 그 만찬장에서 이 정도면 나이가 소개 성과를 거뒀고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밝히고 이제 이 회의는 종결이 지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이제 미국 정상과의 회담을 예견해놨던 이런 참여국들, 초청국들 정상들도 사실상 이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됐는데 다소 아쉽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모색을 하겠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바로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이 정상회의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계기가 조만간 마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외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 무대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비슷했을 겁니다. 다만 첫 단추가 약간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특히 야권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른바 외교 참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박한 평가도 나옵니다만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쪽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부 측의 어떤 그 원인이 있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 참사라고 좀 지나치게 또 비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G7 다자간 협의다라고 하지만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 데이 오전에는 한미 정상회담,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중에서 제2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무산됐다라는 점이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운데요.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7월 8일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실마리를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를 했었었는데 이번 그
회담이 무산됨으로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외교 통상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으로서 이런 부분에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데, 문제는 이와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응하는 협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 내의 그 핵심 이슈,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후의 양자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일정 같은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미 간의 현안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력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에 개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잠시 후에 또 나눠야 될 것 같고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용, 안전 상당히 좀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역사적 과거를 청산하고 해결하는 문제와는 또 별도로 미래에 또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지위를 한국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과의 이 관계에서도 당연히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뭐 협상, 경제, 안보 이런 여러 분야에서도 긴밀한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 국가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뭐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도 해서 실용, 안전, 그래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다라고 해서 바로 단절하고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 아니라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어나가겠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이 타 국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주는 게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극히 뭐 일본과는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라는 보수 일각의 또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외 각 국가들 정상들과 통화를 할 때도 기존 민주정부와는 좀 다르게 중국 수석보다 또 일본 총리와 먼저 또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이 총리와 통화에서도 한일 관계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올해는 한미 수교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는 만큼 이런 계기를 충분히 대한민국으로서는 활용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고, 이번에 G7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와 좀 다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또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철학을 실제로 말씀을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상당히 그동안 망가졌던 한미 관계, 나아가 한미일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증거로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당시 2022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라고 하면서 반일 캠페인까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우리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대만 관계 같은 경우에는 쉐쉐 하면 다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일본한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 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입장인 것이고, 일단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시면서도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냉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한미일의 어떤 든든한 어떤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중국, 북한 관계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큰 틀을 좀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보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시금석이 내일 오후에 있는 한일 관계의 첫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 자체로 단순히 어떤 사진을 한 장 찍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태평양 건너 캐나다에 있어서 그 첫 미팅이지만 이제는 서울이건 아니면 일본 도쿄건 빠른 시간 내에 한일 정상 회담을 저의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한번 초대를 해서 한일 관계에 든든한 시금석을 다지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일 오후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의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야 신입 원내 사령탑 얘기로 하겠습니다. 신입 원내대표가 모두 뽑혔지. 조금 전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셨고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도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정보통인 김병기 원내대표 또 경제통인 송 원내대표 두 사람의 케미를 좀 어떻게 볼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기대가 다소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행정정통관료국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여기만 굉장히 이 기획과 재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행정의 달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형이다 또 정책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당내에 어떤 이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친윤계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도 국민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또 협조를 할 건 협조를 하고 또 비토를 넣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의 법감정과 여러 이 시선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으로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급한 대로 정말 묵묵한 실무형 그리고 참모형으로서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신임을 얻게 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어쨌든 할 일을 해낸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지금 야당과 정례화하고 만남을 청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열이 바로 무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치를 해야지만 그 부분이 유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야가 협치 않았을 때 불행해지는 거는 야당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민생이 어려울수록 여야의 협치가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을 여야 공의 신임 원내대표들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협치가 가능할 것인가? 협치해야죠.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오늘 그 민주당의 김원내 대변인이 또 송원석 대표를 예방을 하고 난초 화분을 같이 넘겨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거는 협치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대한민국에 좋은 물을 줘서 그 난초에 꽃을 피우듯 대한민국 여야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꽃을 좀 피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와 같은 사진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협치를 얘기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서로 생각이 상당히 다른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어떤 다른 것보다는 공통적인 어떤 분모, 국민의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협치할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내대표가 공교롭게도 어공이 아닌 늘공 출신 네. 지금 김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물론 뭐 옛날에는 안기부 출신이라고 하지만 국정원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공무원을 해주셨고 또 지금 그 김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제2차관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경제통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협상과 안정력 이런 부분을 그 안정성 이런 부분을 좀 그 조화롭게 한다고 하면은 큰 틀에서 하나하나 어떤 협력의 어떤 씨앗을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임시국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그 외에도 협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줄 거는 주고 받을 것은 받되 기존에 또 어떤 그 국회의 불문율적인 그런 그 관행 이런 부분도 민주당 쪽에서 좀 더 배려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책으로 내세운 공약들 하는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협치는 해야 되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고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과연 누가 맡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번째부터 해보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일정도 일정이지만 여러 가지 논란에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설명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10대 불가론 이런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국무총리 10대 결격 사유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그중에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돈이 어디서 났지? 이건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세비 외에 다른 사업을 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 1억 남짓해서 5년이라고 하면은 6억 원 전후에 어떤 소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또한 이 한 그 가구를 다 먹여 살리는데 만만치 않게 들 것인데 지난 5년 동안 지금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한 6억 원에 가까운 그 예전에 있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르는 추징금을 다 갚았다라고 하고 거기에 해서 이제는 플러스 한 2억 5천 한마디로 들어왔던 돈은 5억 원이 남짓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벌었던 돈은 거의 8억 이상 해서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서 사느냐 한마디로 밥 한 끼 먹고 살지도 않았다고 해서 월급으로 다 갚았다 하더라도 지금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 채무 다 갚고 있는 재산이 이제는 한 플러스 한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화수분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정치자금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원외 꼬마 민주당을 했을 때에 정치 후원을 해줬던 그런 분들과의 여러 가지 정치 자금법적인 관계 그 외에 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른바 아빠 찬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고 이것이 단순히 감정을 넣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 쪽에서 총리 후보를 이런 사람을 올렸을 때 과연 민주당이 오케이 해줄 것이냐 이런 눈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 김민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기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에서 아마 이야기 될 거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본인이 해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미 어느 정도의 소명과 해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상당히 큰 액수의 추징을 당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고 이게 가상까지 되다 보니까 어느새 10억 이 정도까지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이거 가짜 차용증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저수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까지 언급을 하는데 오늘도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 사실상 다시 국회로 입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야인 시절이 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내야 되는 추징금은 남아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갚을 수 있는 대로 갚아나가겠지만 지인 손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에 한꺼번에 한 14명 정도의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이거를 빌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의혹 중에 이렇게 빚을 많이 갚았는데 왜 본인의 자산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괄적으로 본인이 세비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돈도 있었지만 기타 소득 그리고 이런 여러 뭐 강연, 출판 그리고 뭐 조의금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빠 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아들이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입법을 좀 위해서 노력을 했던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김민석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대표 발의한 의원이 별도로 있었고 거기에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본회의 통과도 못했고 입시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해명을 하고 인사청문회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른바 김민석 특검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법조계에서는 장 변호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에게 80여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사실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중에 성실하게 그 답변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달랑 두세 가지밖에 지금 관련된 자료를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난 주말에 뭔가를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늦어지더니만 어제 오늘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정식으로 인사청문회 단을 통해서 뭔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답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그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고 그 방식뿐만 아니고 그 내용 또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2002년 서울시장 후보 때에 이 SK로부터 2억 원 정치헌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했던 그거에 대해서 정치검찰이 나를 표적수사해서 형사 책임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그 SK 그 임원 측에서 이 부분은 정치 영수증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김 후보자에게 직접 얘기를 다 했던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다 알고 이 또한 현금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10,000원짜리 다발로 해서 쇼핑백에 해서 주었다. 만약에 정상적인 거라고 하면은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현금으로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조차도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른 것이고요. 아까 아드님과 관련해서 저도 그 새 아이를 둔 아빠로서 참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아빠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면은 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대학 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홍콩 같은 데에 가서 인턴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고3 때 국회와 관련되는 입법 세미나를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느 어떤 고3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나아가 본인은 그런 걸 가지고 입시에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말씀으로만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자료만 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시에 관련해서 어플라이했던 그런 내용은 지금도 저도 예전에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쓰지 않았다 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 어떤 신빙성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반론까지 듣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게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게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2억 원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SK에서 돈을 가져왔는데 이제 만남을 청해가지고 이게 민주당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후보로 나오고 있어서 영수증 처리까지 챙기질 못했고 이게 중앙당에서 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검찰의 표적 수사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SK 관계자를 검찰이 조사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해라. 김민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뭐 놓아주지 않겠다. 이게 본인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앞날이 창창한 정치인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굉장히 강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김민석 후보의 이 후보자의 해명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맥락 속에서 그렇지만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해자가 됐고 피고인이 된 다음에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갚으려고 노력을 해나갔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개인적인 차용 관계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그 과정 중에 국민들의 의혹을 조금이라도 불식시켜드리기 위해서 SNS에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보통은 제2야당 2당, 그러니까 보통 야당이죠. 야당이 네.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게 좀 흐트러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법안 처리가 좀 급하기 때문에 이거 놓아줄 수 없다라고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관리를 좀 받아달라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민주당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임위 배분은 2년마다 변경이 되었어요. 지금 1년 차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게 당연하지만 있습니다. 초기에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런 신망과 응원이 좀 많을 때 정말 개혁 과제들, 입법 과제들 추진할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그때는 또 하세월로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 다 협의가 여야 간에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라는 허들을 하나 더 거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사실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됐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무적인 이런 공세의 사유로 막아섰던 게 뭐 여야공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거다.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직을 주는 건 국정 운영의 한 주축으로서 세력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야당에 양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이냐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이냐 그 분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결국 민주당으로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총리로 만들고 법사위원장도 전부 다 갖겠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민주당이 다 갖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그 의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그 국회의장을 가지는 것이고 다수당이 아닌 2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그리고 지난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은 그 논리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야가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야당이 이제 그 여당을 견제해야 되고 그 견제 기능의 핵심 중에 하나로서 법사위원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2, 3년 동안 있었던 그런 논리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민주당의 논리뿐만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불문법상의 관행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2당의 법사위원장을 둔 것은 오랜 관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기본적인 국회의 운영에 따른 관행 그리고 또 지난 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왔던 그 논리에 따를 때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법사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원내 전략.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또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행이라는 게 2년 만에 교체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국회는 국회 스케줄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라고 해서 야당이 되자마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 그건 원구성을 처음에 할 때 야당 지위에 있을 때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관행상 2년 동안 왜냐하면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일관성과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해서 그 관행은 왜 그러면 야당은 언급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 때도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다고는 합니다만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누가 차지인지가 사실상 무력화되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정권 극초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그런 공약들은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거고 마침표가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번번이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하는 정책마다 다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이런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게 다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을 초기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국정운영의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사위원장직은 최소한 야당한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결국 다 내 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도 내 거, 입법부도 내 거. 헌법재판소도 내 거, 사법부도 내 거로 만들라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의 그 당 대표였던 이낙연 전 총리께서 뭐라고 합니까?
괴물 독재 국가 출연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그대로 주먹을 휘두듯 썼을 때에 결국 그것은 독재 국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견제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상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부의 어떤 부 간의 어떤 그런 권력 통제뿐만 아니고 권력 그 분리뿐만 아니고 현대적 권력 통제는 그 기관 내의 기능적 권한 제한, 권력 그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그 국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으로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단원제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사위원장을 야당을 줌으로써 그 국회 내에서의 어떤 여야의 기능적 권한 어떻게 보면 통제 모델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부 수립 이후에 70여 년간 그렇게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정부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 가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독재로 가는 KTX 특급 열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마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데블스 애드보킷이라고 해서 내부에 있을 때에 반대하는 그 레드 팀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듯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도 야당의 견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왔을 때는 민주당이 못하는 거 없습니다. 헌법 개정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개혁안을 포함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제 거치가 결정된 다음에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소통 자체가 조금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성향 자체가 또 이제 송 원내대표가 주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국민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들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선 패배의 후유증 그리고 탄핵의 후유증이 내부적으로 남아 있고 그것을 이제 봉합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에 있던 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6월 말까지 그 김영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은 조기 전당대회로 한다 하더라도 그럼 7월, 8월 정도의 기간은 어떻게 지도체제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쇄신보다는 조금 더 통합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도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5대 혁신안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서는 통합을 통해 가지고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지금 신임 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쇄신 자체보다는 통합을 하고 통합이 이른바 선통합 후 쇄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외부에서 중도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어떤 야당 그리고 보수당이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따끔한 질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신임 송원석 원내대표의 생각이 기존에 있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히려 지금 이현승 전국위원장에게 맡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새로 2달 정도의 어떤 임기 연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뭇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임 원내대표가 한 2개월 정도의 어떤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에 당내에서도 시끌시끌한 그런 모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짧게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 두 사람이 당대표 입하전 가는 겁니까? 네, 아마 그렇다는 시각이 좀 주류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 주자가 워낙에 또 세기 때문에 다른 주자가 나올까 이런 의문이 아직까지 이제 제기되는 것 같고 두 분 모두 이제 당원들한테 상당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또 국민 이제 투표도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 두 분 모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는 굉장히 합을 맞췄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로서 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제
비대위원 그 대표의 대행까지 하면서 당을 또 안정적이 끌었던 그런 이력들.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 면에서는 두 정치인이 굉장히 비등비등해서 이 두 사람 중 누가 될까 그리고 된다면 어느 정도나 격차로 이제 다른 경쟁 후보를 따돌릴까가 더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